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네.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참석을 했고요. 네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민했다고 하는데 왜 참석 안 한 건가요? 제가 뭐 그쪽 정치적인 어떤 방향이나 움직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해리스 부통령은 현 민주당 그 관료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바이든이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친암호화폐적이 아닌 그런 포지션을 취했단 말이죠. 네. 완전 반암호화폐까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바이든이 실질적으로 막 비트코인 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단지 그 이시 의장인 그 게리 겐슬러가 네. 좀 계속 좀 막은 경우는 있었는데 아무튼 현재 정부 관료들이 좀 그런 경향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맞서서 트럼프가 반대적인 정치적 입장을 내놔야 되니까요. 네. 일단 정부 대 정부의 싸움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의 싸움이고. 그렇죠. 그럼 트럼프도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별로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표심을 알게 된 거죠. 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코인에 대한 정책들이 흘러가는 이 꼬라지를 보니까 표심 다 잡아먹고 있는 게 여론이 보이네. 그럼 나는 이참에 포지션 바꿔야 되겠다. 친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가보자. 네.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추측이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지션이 확 바뀌었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나오고 그렇죠. 실제로 그 컨퍼런스도 참석하고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죠. 그에 앞서 그에 이제 또 해리스 이제 바이든이 사퇴하고 새로운 후보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뭐 부통령 되겠어라고 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바이든의 표가 갈 데가 없었잖아요. 네.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당이 다르면은 아무리 저 후보가 잘한다고 해도 잘 안 가는 그런 경향이 그쵸.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 나는 민주당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든은 진짜 좀 그런데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나마 젊고 좀 또렷해 보이는 사람이 새로운 후보로 등록이 됐어. 그렇죠. 얘는 찍으면 하겠네. 그래 열심히 좀 지지해가지고 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생긴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해리스 입장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친암호화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내가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발언하겠다. 이게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안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그렇죠. 트럼프도 지금 갑자기 포지션 펴가 애지게 펴받으려고 지금 쇼하는 거다. 펴받으려고 쇼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해리스까지 갑자기 그렇게 해버리면 똑같은 놈들이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던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이 사람이 좀 똑똑해가지고 한 번 더. 근데 실질적으로 참석하겠냐고 물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안 하게 된 거고 또 한 가지 더 짚어보면은 일단 리플랩스 네. 그 관계자 그리고 미국의 서클사 USDC 발행하는 회사거든요. 그쪽하고 코인베이스 네. 이런 관계자들을 이제 접촉해서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이 내가 완전 외면해서는 표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구나. 지금 트럼프하고도 뭐 1%의 오차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 지지율이 43% 42% 정도니까. 그러면 조금 안정적으로 트럼프 표를 뺏어오려면 트럼프 하겠다는 게 좋으면은 본인은 더 좋게라도 해서 표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이 암호화폐라는 게 민주당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그 정책이라고 꼭 반대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 이 좋게 자기네들 당에 맞춰서 어떤 규제나 이런 걸 잘 하면서 띄워줄 것 좀 찾아보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걸 하려고 이제 그런 정책 관계자들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 회사 관계자들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트럼프만큼의 좀 파격적인 이런 게 나오기 하겠냐마는 트럼프는 너무 좀 쇼적인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네. 뭐 완전 비트코인은 완전 받들어 모시기였는데 네.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정말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으려고 저런 미팅을 추진하는 것 같다. 오히려 트럼프는 뭐 전략적 비축전에서 너무 좀 그렇죠. 과도하게 나간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오히려 해리스는 좀 현실적인 걸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뭐 그동안 특정 국가에게 뭘 바랬습니까? 막지만 말라고 제발 좀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지연시키고 막고 연기시키고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게 뭐 방해만 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이라는 가격을 찍었었잖아요. 네. 근데 너네들이 뭐 안 도와줘도 된다. 제발 좀 박지만 말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 실제로 그게 더 그런 게 현실로 일어나 버리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요. 만약 해리스 같은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래 안 도와줬어도 이만큼 왔으니까 네가 그런 회사 관계자들 만난다고 했지 코인 회사 관계자들 제발 상식적으로만 좀 제도 없거나 발목만 잡지 마라. 상식적으로만 나가도 우리는 괜찮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거기 얼매일 필요는 없는 거죠. 막 강제로 미국 국가 차원에서 막 채굴을 금지하고 거래소 폐지하겠다 이런 것만 안 내놓는 이상 네.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규제만 나오더라도 땡큐죠. 그럼 주동님도 트럼프 당선이 비트코인 가격 단기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그런 희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식 시장에서도 희망이거든요. 그쵸, 꿈과 그쵸. 희망이거든요. 그렇죠. 코인도 이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꿈과 희망입니다. 와 트럼프가 돼서 정말 저렇게 만들겠구나라는 그 꿈과 희망을 네. 그려주는 거죠. 정말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가격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히려 꿈과 희망에 더 가까운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더 오를 가능성이 크겠죠. 3부에서 그 보수적으로 2억에서 2억 5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네. 요 트럼프나 해리스 같은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뭔가 이게 정식적으로 밀어주는 건 제외한 금액인 거죠. 2억에서 2억 5천. 밀어준다면 막 3억 4억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요 특정 뭐 ETF가 되면은 뭐 1억 간다라고 네. 했고 막 시장에서 막 받아들이고 실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간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이클 돌아보면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모든 종합적인 상황이 포함돼서 저는 불경 사이클에 그 가격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더 가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분할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매도하는 과정에 더 올라버려. 좋잖아요. 그쵸. 더 오른 가격에서 분할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은 항상 좀 너무 높게 잡았다가 놓치는 경우보다는 네. 보수적이라도 잡아서 수익을 좀 확정 짓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이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코인 자체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관심 거의 못 받고 있어요. 네. 요즘 뭐 썸네일만 봐도 이더리움 얘기가 없는데 네. 이더리움 현물 ETF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도 ETF가 승인되고 한 달 정도는 좀 비실비실거렸습니다. 네. 근데 이더리움도 이제 그 정도도 안 됐잖아요. 네. 일단 그 현상하고 동일하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상 초기에는 관심을 못 가졌는 건 당연하다. 네.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차이를 완전 옛날처럼 뭐 비슷한 거 아니야 또 아니고 오히려 이더리움이 막 더 좋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진 자산의 특성과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그 코인 네트워크의 그 특성하고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당연히 비트코인이 덩치가 크고 이더리움은 좀 작은 거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네. 자금도 그렇게 좀 나눠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만큼의 큰 자금은 당연히 안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규모만큼 작은 규모만큼 비율이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뭐 파격적인 금액이 들어와서 이더를 올릴 것이다 이런 거는 뭐 예측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 근데 아까 알트 이야기하면서 알트코인을 오르려면 일단 알트들의 대장이 이더리움 올라야 됩니다. 네. 근데 이더리움이 오르려면 일단 비트코인과는 별개로 비트가 일단 먼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고요. 비트코인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 이제 이더리움도 따라가고 알트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비트가 무너지면 이더건 알트건 다 죽는 겁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자체적으로 올릴 힘은 없고 비트가 가야 따라간다. 일단은 비트가 가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정상적으로 흘러갔을 경우에 이더리움도 당연히 비트코인은 막 시총을 초과하거나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네. 일단 따라간다. 일단 따라간다. 그럼 비트코인이 올라가 이제 불장이 내년까지 보고 계시니까 네.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저기 현물 ETF 승인에 좀 안정성 높은 이더리움이 나을지 아니면은 그 시총도 작고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만 리스크는 있는 솔라나가 좋을지 좀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금이 좋으냐 은이 좋으냐 이런 비슷한 건데 네. 우리가 비트코인이 금이라는 걸 확실히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금인지는 말 안 쓰면 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일단 제껴놓고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차이 그것도 이제 뭐 은이냐 동이냐잖아요. 그죠. 금은동,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맞아요. 은이 동보다 좋은 건 확실히 알아요. 네. 그러니까 2등 선수한테 주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금하고 은이 좋은 건 아는데 꼭 동을 살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현재 상황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동이 금보다 더 좋아질 확률이 퍼센티를 따져 보면은 그게 높겠느냐 말이죠. 확률적으로 접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좀 적은 확률이다. 이더리움이 그래도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그 플랫폼 규모가 있는데, 네. 솔라나가 그걸 모두 빼앗아 오기에는 지금까지는 뭐 보여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부분을 가져오긴 한 거죠. 네. 근데 이더가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네. 솔라나가 이더를 다 잡아먹고 또 제키고 올라가면은 간다고 생각하면은 아직 뭐 엄청난 시간이 더 지나거나 기간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솔라나가 또 엄청난 뭐 개발을 해서 네. 와 진짜 이더 안 쓰고 솔라나 쓰는 게 훨씬 낫구나라는 그런 걸 깨닫게 해주는 어떤 뭐 업그레이드가 있거나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더리움도 바보 아니잖아요. 비타릭 포텔이 계속 뭐 네. 그 천재가 계속 더 좋은 거 내놓고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고 신버전 내놓는다 하고 하는데 시장을 선도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져보면 그래도 좋은 건 좋은 이유가 있다. 대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리스크 크게 가져가느냐 적게 가느냐 그 차이죠. 그러면은 주동님 지금 1억의 투자 자금이 있다고 하면 네. 비트, 이더, 솔라나 네. 그리고 기타 알트코인 네. 이렇게 네 가지 포트를 구성한다고 할 때 네. 기타 알트코인은 옵션입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1억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어떻게 좀 포트 지금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비트코인은 무조건 절반 이상 가져갈 거고요. 절반 이상 비트. 네. 그리고 이더하고 솔라나를 합해서 1. 그래서 1, 10%. 별로 만약에 안 무조건 넣어야 한다는 전제를 주셨잖아요. 합해서 1.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2 특정 알트. 특정 알트, 네. 분소 알트들. 네. 그럼 남은 건 현금 들고 가겠습니다. 이 현금. 그럼 이더나 솔라나 비중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이 시점에서 이더나 솔라나 들어가느니 차라리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면은 네. 특정 알트로 가서 저는 더 큰 수익률 먹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자체도 수익률이 좀 약하다 지금 시점에.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다. 그에 비해 이더하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많이 따라 올랐는데 특정 알트 중에서는 그래도 그 오름폭만큼 안 오르고 인기 있는데 지금 폭락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잘 찾아보면.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야 당연히 코인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가장 큰 어떤 기축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존재, 디지털 금 이런 거 존재하니까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어차피 알트를 투자할 거면은 알트 그거 나눠서 뭐 여러 가지 해봤자 뭐 의미 있나 싶은 거예요. 비트코인을 내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알트코인 비율도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다 쪼개서 가져가 봤자요. 결국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수익률 다 상쇄시키고 다 깎아먹고 수익률 더 좋은 거 깎아먹고 해가지고 결국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럴 거면은 내가 리스크 조금 더 지고 차라리 대박 나거나 없어지거나 알트 그냥 소수 몇 개로 가라. 그렇죠. 예. 아니면 뭐 몇 개까지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한두 개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냥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고 대박 나면 예스 하는 거고. 예. 국내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암호화폐 2년 과세 유예가 이제 확정됐는데요. 이거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그동안 시기가 애매했어요. 2025년 1월이면은 저도 이게 발표가 난 지가 이미 과거였거든요. 2025년 1월로 정한 지가 2년 전이었잖아요. 막상 그 시기면 불장을 초래한 시기인데 그렇죠. 너무 아쉽다. 나 매도할 때 또 세금 내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정당의 수익 난 건 세금 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차피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유예가 되고 있는 건 한 번 좀 더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고 그리고 이게 연기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왜냐하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한 방에 그 세금 그 정책을 완전히 규정화해가지고 거둘 수 힘드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다못해
거래소 이체하거나만 지금 하려고 해도 네. 본인이 어떻게 이 코인을 매수매도했고 어디서 났는지 증명하라고 하는데 지금 증명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아. 그때 당시에 자료들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네. ICO 열풍이 일어났을 때 뭐 계약서 작성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신규로 코인 발급받은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그거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 없게 돼서 안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네. 코인 지급받으면은 계약서가 뭐가 없고. 음. 그럼 네가 이 코인 이 지갑에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솔라나가 이더리움이 몇 개가 들어 있다. 네. 네 어디서 난 거냐라고 하면 나 ICO 받았어요. 음. 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증명해? 빨리 계약서하고 다 가져와 봐라고 하는데 없어. 다 삭제하고 없는데. 그쵸. 옛날에 그래서 몇 년 전이에요. 그리고 막 그 사이에 뭐 컴퓨터도 바꿀 수도 있고 그쵸. 포맷할 수도 있고 네. 없는 건데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런 사람들 가격을 도대체 매수가를 얼마나 잡을 것이냐 의문이었잖아요. 네. 그럼 말하기 나름인 거예요 가격을. 그쵸.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정하겠다는 게 뭐냐면은 2024년 말 그 가격 기준으로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때 가격을 취득가로 한다. 그렇죠. 예. 음. 그런데 이것도 또 애매한 게 뭐 해외에서 코인을 왔다 갔다 그렇죠. 바이낸스 막 송금하고 이런 거. 예. 그리고 뭐 이미 예전부터 해외에서만 거래하고 국내를 안 들고 온 사람도 있어요 아직. 롱숏 이런 거 위주로 하시는 분들. 그렇죠. 선물 시장 하시는. 그래서 선물에서 계속 하시는 분들은 국내에 비트코인 들어올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럼 만약에 자 원화로 바꾸려고 하나 들어왔다. 네. 이것도 뭐 이 그동안 그 사고 판 내역들 그 많은 내역을 또 다 증명해서 또 다 내야 되고 하다못해 저는 우리나라 그 빗썸에서 업비트에서 코인 옮기는 것만 해도 지금 거래 내역 다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이 코인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 매수 매도 그런 거 다 증명해야 되고 그 자금은 또 어디서 났는지까지 막 다 증명하래요. 그 다 소명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래 내역 몇 가지 누락됐다고 바꿔 먹은 적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뭔가 이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세금을 제대로 고를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뭔가 기준이 명확하게 잡기가 힘들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 시간도 더 많이 걸릴 테고 그리고 그때 돼서 그런 코인을 뭐 제대로 ETF도 이제 또 들어오고 할 텐데 그럼 ETF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세금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코인하고 동일하게 적용할래? 주식인데 그럼 이런 문제도 또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게 좀 많이 남았다. 그래서 유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유예되니까 좋죠 우리는.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세금이 유예됐으니까 국내 거래소에서 이렇게 좀 사고 팔고 하면서 좀 요번에 수익을 거두는 게 좋을까요? 해외보다는? 저는 어차피 하시는 거면 국내 거래소가 낫다라고 생각해요. 편의성에서 국내 거래소가 훨씬 편합니다. 예,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국내 거래소 끼도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힘들거든요. 네. 물론 제가 실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렸는데 뭐 저는 잘 되던데요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소액이었습니다. 예. 금액이 크면 불과 뭐 몇백 단위 이런 사람들은 해외 거래소 보내고 국내 거래소 받고 국내 거래소끼리 옮겨 다니고 이런 거 아무 제약 없이 바로바로 다 되거든요. 네. 근데 하다못해 뭐 몇 억 단위만 넘어가도 소명 자료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해외 보내는 것도 제출해야 되고 네. 받을 때 또 제출해야 됩니다. 그거를 증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실질적으로. 그 외국 거래소에서 그 걔네들한테 거래 내역 증명 그거 다 캡처해 가지고 또 다 뜨고 캡처해서 내면은 또 캡처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뭐 증명을 메일로 받아서 그 거래 내역을 그 거래소 네. 법인 도장 찍힌 걸로 받아라 뭐 이래 버리면은 그 말도 안 통하는데 요즘 뭐 번역만 다 된다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걔들이 그런 시스템을 뭐 거래 내역 증명서를 다 떼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네. 차라리 저는 어차피 저는 그리고 이번 불장에 다 매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국내 거래소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주동님 이번에 불장 오더라도 일부도 비트코인도 남기지 않고 다 매도하실 생각이신가요? 목표는 그렇죠. 근데 정말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최종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 적지 않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앞으로 장기 우상향할 자산이고 요번에 불장 이후에 상승폭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이제 뭐 현물 ETF 생기고 뭐 비축자산 사면 이제 판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파는 거 좀 리스크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좀 있거든요. 물론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모두 다 팔고 그보다 더 떨어질 때를 기다릴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장에 그 이제 못 팔았던 그 경험이 많이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지난장에 100% 다 못 팔았거든요. 아, 너무 힘든. 2017년도는 100% 다 물렸고요. 네. 2021년도는 일부 못 팔고. 아.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2025년에는 100%다 팔고 다시 저점에서 100% 다 사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아, 최종 목표다. 정말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도 고점 대비 50%, 70% 폭락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얼마가 가게 돼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만약에 불장 사이클이 끝나고 2017년도나 아니 2027년도나 28년도쯤 됐을 때 가격이 뭐 8천에서 1억 사이다 그러면 사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네네. 알겠습니다. 해마다 사이클이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동님 그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은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만큼 리스크도 많이 져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유가 있고 리스크가 없는 자금으로 이 시장에 참여해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빚내고 연끌하고 다 타인의 금액을 빌려와서 빚내서 투자하는 이런 방식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투자하려는 코인 이게 무엇을 하는 코인인지 좀 제대로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시고 제대로 분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남말만 듣고 그리고 뭐 저희 같은 유튜버들이 좀 좋은 정보를 드린다고는 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특정 코인이 누가 언급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코인을 식별할 수 있고 스스로 분석해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정도까지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하시고 제발 이 시장에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우르르 몰려왔다가 네. 빚내서 들어왔는데 막 눈물 흘리고 나가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들고 모두가 돈 벌자고 수익 잘 내자고 지금 내 형편보다 좋아지자고 하는 투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는 그런 수익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장이 건전해져야 또 이 시장도 또 더 잘 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되진 않겠죠. 예. 일부 현명한 투자자들하고 또 내동매매하는 그런 개미들 때문에 또 그 수익이 나눠지는 그런 현상도 있긴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자가 될지 후자가 될지 스스로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발 좀 제대로 좀 알아보시고 네. 절대 빚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꼭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동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